민간인까지 다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중동 하늘의 집속탄이 터졌습니다. 0.1초 만에 4,000개 폭탄이 터지는 대량 살상 무기. 전 세계는 이란의 최후 발악을 맹비난했죠. 하지만 미국 생방송에서 터진 더욱 충격적인 발언. 한국도 집속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천공투 로켓 배송하고 중동한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400배 강력한 집속탄 터뜨린 충격적인 이유. 그 믿기 힘든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 방공통합기술자문관 데이비드 켈리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만 26년을 보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 요격탄이 공중에서 터지는 섬광,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걸 겪고 나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한 겁니다. 목표는 걸프 연안의 군사기지 3곳과 도시 외곽 산업단지. 사령부 안에 있던 사우디 합동방공사령관 파이살 알하르비 소장이 헤드셋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포대 교전 개시. THAAD 연동 확인하라.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졌죠. 미사일과 요격탄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섬광이 지평선을 따라 번져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요격 성공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사령부 안에서 짧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서 요격을 피한 몇 발의 미사일이 지상에 닿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탄두가 공중에서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작은 물체가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귓가에서는 천둥이 찢어지는 소리가 터졌죠.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구슬, 자루를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옆에 있던 영국 연락장교 매튜 오브라이언 중령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클러스터야. 집속탄이라고. 집속탄. 이 세 글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혹시 이 무기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폭발력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집속탄이라는 건 하나의 큰 미사일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 이걸 자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탄들을 가득 채워 넣은 무기입니다. 공중에서 탄두가 열리면 자탄이 넓은 범위로 흩뿌려지면서 폭발하죠. 문제는 이 자탄들의 불발률입니다. 공식 통계로도 최대 40%, 10발 중 4발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안 터진 자탄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땅에 박힙니다. 모래 속에, 아스팔트 틈에, 잔디밭 아래에,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누군가 밟아줄 때까지. 그날 밤 집속탄이 떨어진 지역은 군사기지 인근이었지만 반경수 킬로미터 안에는 민간 거주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피해 현황이 속속 올라왔는데 직접적인 폭발 피해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정찰 드론이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노란색 자탄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도로 위에, 건물 옥상에,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불발탄, 하나하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루해. 파이살 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민간인 대피 구역을 3배로 확대해. 불발탄 하나가 아이 손에 들어가면 그 순간 끝이야.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2008년 집속탄 금지 조약 이후 이런 규모의 집속탄 공격은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21세기의 금지 무기를 사용하다니라는 논조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이란을 향한 외교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무릎 꿇게 만든 건 그 뒤에 온 보고서였습니다. 국제지뢰대응센터에서 초기 조사 결과를 보내왔는데 추정 불발탄 수가 12,000발 이상이었습니다. 12,000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라오스를 보십시오. 베트남 전쟁 때 투하된 집속탄의 불발탄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이들이 밭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장난감인 줄 알고 주웠다가 손을 잃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집속탄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매튜 중령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간의 문제야.
이 불발탄들이 40년, 50년 후에도 사람을 죽일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령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 새벽빛이 비추는 사막 어딘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추겠지만 그 지뢰 같은 작은 폭탄들의 시계는 이제 막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몸은 워싱턴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사막 위에 널브러진 노란 자탄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국제지뢰대응센터에서 보내오는 업데이트 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불발탄 수거 현황, 새로 발견된 오염구역, 민간인 피해 보고,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 미국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요 방송사마다 집속탄 특집을 편성했고 케이블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 전문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 오슬로 조약 이후 가장 뜨거운 집속탄 논쟁이었죠. 저도 자문관 자격으로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느냐? 방공체계에 구멍이 있었느냐? 불발탄 처리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날도 그런 토론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패널로 앉아 있었는데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국무부 출신 외교 분석가, UN 군축위원회 전 자문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민간 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리처드 하몬드 박사. 리처드는 집속탄 관련 논문만 20편 넘게 쓴 사람이라 이 주제라면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였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란의 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목소리, 오슬로 조약 미가입국들에 대한 국제적 압박 필요성, 불발탄 제거 비용 추산. 진행자가 패널들 사이를 오가며 질문을 던졌고 저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체계의 한계와 집속탄 요격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논의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리처드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발언권을 넘기자 리처드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집속탄 사용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도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펜 돌리는 손이 멈췄고 옆에 앉아있던 외교 분석가가 고개를 리처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순간 멈칫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이고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 분야에서는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행자가 즉시 물었습니다. 잠깐, 한국이요? 한국이 집속탄을 갖고 있다고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상당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고 오슬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요.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방송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군사 문맥에서 튀어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K-팝이나 반도체로 알려진 나라가 갑자기 국제 금지, 무기 보유국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니까 패널들 표정이 하나같이 그게 정말이야 라는 얼굴이 된 거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방공체계를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미연합훈련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과 기술 교류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감이 왔는데 역시나 진행자가 예상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이란과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무기를 갖고 있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같은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한쪽은 비난받고 한쪽은 조용한가?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집속탄 보유에 대해 국제 군사 커뮤니티의 시각은
이란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유엔 군축위원회 전 자문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보유라는 단어 하나로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순간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26년간 방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봐왔지만 집속탄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 한 나라만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무기는 무기입니다. 총은 총이고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집속탄은 집속탄이죠. 그런데 같은 집속탄인데 다른 기준으로 본다고요. 진행자도 같은 의문을 느꼈는지 리처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처드가 자료를 꺼내며 입을 열려는 순간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프로듀서가 마무리 사인을 보냈고 진행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다음 시간을 예고하며 방송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딱 그 핵심에서 끊기다니.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리처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한국 방공 체계 직접 봤었지?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도 했었고. 그래, 몇 번. 왜? 리처드가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의 집속탄 관련 자료를 깊이 파봤는데 데이비드, 이건 우리가 알던 집속탄이 아니야. 커피를 뽑아들며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20편 넘는 논문을 쓴 집속탄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뭔가 진짜 특별한 걸 발견했다는 뜻이었죠. 무슨 소리야. 집속탄이 집속탄이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리처드가 종이컵을 한 손에 쥐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집속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의 집속탄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야. 자네가 직접 보면 이해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리처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6년 경력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리처드와 헤어진 다음 날,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한국 확산탄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집속탄은 집속탄이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기본 구조가 같은데 뭐가 얼마나 다르겠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축구공을 아무리 예쁘게 칠해도 결국 축구공인 것처럼 자탄을 뿌리는 무기는 결국 자탄을 뿌리는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 리처드가 약속대로 자료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낚시꾼이 월척을 자랑하기 직전 같았죠. 데이비드, 먼저 일반 집속탄부터 복습하자. 리처드가 노트북 화면에 도식 하나를 띄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전통적인 집속탄의 구조였습니다. 모탄이 공중에서 열리고 안에 담긴 수백 개의 자탄이 넓은 범위로 흩어진다. 각 자탄에는 기계식 신관이 달려 있어서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 충격으로 기폭되는 방식. 단순하고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계식 신관이란 게 결국 물리적 충격에 의존하는 거잖아. 자탄이 떨어지는 각도, 지면의 경도, 낙하 속도, 이런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신관이 작동하지 않아. 모래 위에 떨어지면 충격이 흡수되고 비스듬히 박히면 기폭핀이 안 눌리고 지늘게 빠지면 아예 묻혀버리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불발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가는 거지.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야. 그리고 이 불발 자탄은 그 상태로 수십 년간 땅속에 남아 사실상 대인지뢰하고 똑같은 거야. 라오스에서 지금도 매년 300명 넘게 불발탄 사고를 당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아이들이야.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사실. 그런데 리처드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기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 거를 보자. 화면에 뜬 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확산탄의 내부 구조 도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집속탄과 비슷한 외형이었지만 자탄 하나를 확대한 단면도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자탄 내부에 들어있는 부품의 수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뭐야, 리처드. 자탄 하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리처드가 펜으로 도식의 각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여기 전자식 신관이야.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자탄이 모탄에서 분리되는 순간 내부 회로에 전원이 들어오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자탄의 낙하 속도, 회전 각도, 고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지면 충돌이 아니라 전자 센서가 최적의 기폭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탄 하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넣는다는 건 단가가 몇 배는 뛰어오른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집속탄을 만드는 나라들이 기계식 신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가격입니다. 자탄은 수백 개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나당 단가를 극한까지 낮춰야 하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간 겁니다. 잠깐. 그러면 자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일반 집속탄 자탄의 대략 8배에서 10배. 미쳤군. 리처드가 웃으며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아직 핵심을 안 봤어. 여기가 진짜야. 그가 가리킨 건 자탄 내부 도식의 하단 작은 장치 하나였습니다. 자동 자폭 장치. 리처드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 확산탄의 자탄이 지면에 도달한 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기폭되지 않으면 내부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3분. 정확히 3분이 지나면 자탄이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폭발이 아니라 내부 화학 물질이 신관 회로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3분 후에는 그 자탄이 더 이상 폭발물이 아닌 그냥 금속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3분. 라오스에서 5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있는 불발탄.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의 손을 앗아가는 지뢰 같은 자탄. 그것들이 만약 떨어진 지 3분 만에 사라졌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결과를 보여줄게. 리처드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불발률 비교 데이터. 일반 집속탄의 불발률은 환경에 따라 20에서 40%. 그 옆에 적힌 한국 확산탄의 불발률 수치를 보고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0.001%, 40%와 0.001%. 이 둘을 같은 무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농구로 치면 자유투 성공률이 60%인 선수와 99.999%인 선수를 같은 수준의 슈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계량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건데 한국은 이 기술을 미국한테서 받은 게 아니야. 순수 독자 개발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전자식 신관에 자동 자폭 장치까지 전부.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 라인까지 구축한 거야. 미국 기술 이전은 없었어. 바로 그 대목에서 저는 며칠 전 어떤 중국 매체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이 방송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자 중국 관영 매체 한 곳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한 것이며 독자 기술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논조였죠. 리처드도 그 기사를 봤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봤지. 그런데 데이비드, 내가 자료를 뒤져본 결과로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미국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판이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6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평가해온 사람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한 건 단순히 집속탄을 더 잘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세상까지 설계에 포함시킨 겁니다.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무기가 남기는 상처까지 지우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같은 무기, 같은 이름.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리처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이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더 파보면 자네 입이 안 다물어질걸. 저는 이미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만난 지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집속탄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잠결에 울린 비상 연락망 알림에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이란이 자폭형 드론 수백 대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목표는 걸프 연안 전역, 군사시설뿐 아니라 석유 정제시설, 항만 인프라, 심지어 해수 담수화 플랜트까지 포함된 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펜타곤으로 출근했습니다. 합동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실시간 상황판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걸프 지역 전체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드론 하나하나가 하나의 붉은 점, 그 점이 수백 개. 마치 누군가 빨간 페인트를 지도 위에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작전센터에 있던 합동참모본부 중동 담당 부참모 로버트 밀러 중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사우디, UAE, 바레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론이 탐지되고 있다. 패트리어트와 THAAD가 교전 중이지만 문제가 있어. 문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패트리어트 한 발의 가격이 대략 4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50억 원이 넘죠. 그런데 이란이 쏘는 자폭 드론은 한 대에 2만에서 5만 달러, 한화로 3천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50억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드론은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오는데 요격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금덩어리. 아무리 부유한 중동 산유국이라도 이 속도로 재고가 빠지면 며칠을 못 버팁니다. 밀러 중장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문 입술, 팽팽하게 당겨진 턱 근육. 저 사람이 28년 군 생활에서 저런 얼굴을 하는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첫날 밤에만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100여 발 넘게 소모됐고 이틀째에는 사우디 동부 방공포대 두 곳에서 재고 소진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UAE 아부다비 외곽의 THAAD 포대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죠. 방공 시스템은 살아있는데 쏠 미사일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군인. 세계 최강이라던 중동 방공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미 중부사령부 작전팀, 국방부 획득기술본부,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 회의의 핵심은 단 하나. 추가 요격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화면 저편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차례로 답변했습니다. 레이시온 측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팩3 MS의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이며 기존 수주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 3년 이상 소요됩니다. 긴급 물량을 추가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4년은 잡아야 합니다. 록히드 마틴 측도 비슷했습니다. THAAD 요격탄 역시 현 생산량 기준으로 신규 발주 시 납기 3년 반 이상입니다. 3년, 4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론이 날아오고 있고 요격탄 재고는 떨어지고 있고 방공포대는 텅 비어가고 있는데 새 미사일이 도착하는 건 3년 뒤라고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3년 뒤에 출동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밀러 중장이 마이크를 쥔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20초는 이어졌을 겁니다. 화상회의 참석자 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중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다. 현재 전역에서 방공자산 소모율이 보충률의 6배를 넘기고 있다. 이 속도라면 30일 이내에 걸프 전역의 주요 거점 방공망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 공백을 메울 수단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방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을 가진 미국이 동맹국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걸 보면서 3년을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속도의 문제, 공급망의 문제,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작전센터를 나서는데
리처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뉴스 보고 있지. 방공 재고 문제 심각하다며 한번 만나자.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또 한국 이야기인가?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한국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밀러 중장의 말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30일 안에 방공망에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 사이로 드론이 밀려들면 석유시설이 무너지고, 석유시설이 무너지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아군의 미사일이 바닥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리처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내 사무실로 가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리처드가 보여줄 것이 이 절망적인 퍼즐에 빠진 조각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리처드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워싱턴 외곽에 있는 민간 군사연구소 건물은 펜타곤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작았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분석 보고서가 의회와 국방부를 움직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리처드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손에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너뛰고 대뜸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데이비드, 어젯밤 UAE 쪽 상황 봤어. 당연히 봤지. 아부다비 외곽 THAAD 포대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말고 UAE 서부 방공구역, 알다프라 기지 쪽.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상황판에서 UAE 서부 구역은 비교적 조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부다비 동쪽과 사우디 동부에 공격이 집중됐고 서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표정은 조용했다와는 거리가 먼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눈빛을 보일 때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UAE 서부도 공격을 받았어. 드론 40여 대, 탄도미사일 6발. 다른 구역보다 적었지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지. 그래서 거기도 패트리어트가 대응한 거야. 리처드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거기는 패트리어트가 없었어.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없는데 드론 40대와 미사일 6발을 어떻게 막았다는 건지, 철원 방공포라도 끌고 왔다는 건가. 제 표정을 읽은 리처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UAE가 2022년에 도입한 한국산 방공 체계가 있어. 청웅-2. 그게 알다프라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어젯밤 실전에 투입됐어. 청웅.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몇 번 모형을 본 적이 있었고 UAE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접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와 THAAD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산 방공체계가 얼마나 통하겠느냐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전에 투입됐다고요. 리처드가 태블릿에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UAE 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짧은 클립이었는데 야간 화면에 찍힌 장면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 불꽃이 사막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발사되는 요격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위의 표적을 향해 치솟았고 몇 초 뒤 공중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격추, 또 섬광, 또 격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 사이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랍어로 외치는 소리. 저는 아랍어를 잘 모르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 그리고 경의. 청웅-2가 어젯밤 드론 37대, 탄도미사일 4발을 요격했어. 요격 성공률 93%, 93%. 실전에서, 첫 실전 투입에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맞추는 것과 실전에서 잘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시험장에는 변수가 통제되어 있지만 실전에는 전자전 방해, 기상 조건 변화, 다중 표적 동시 접근, 아군 피하 식별 혼선 같은 무수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93%를 찍었다는 건 이 무기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설계 자체가 실전을 전제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 청웅이 하늘에서 드론을 잡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리처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시간 표시를 보니 청궁이가 요격을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시간대. UAE 전방 어딘가에서 발사체가 솟구치는 열 신호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천무야.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UAE가 천궁이랑 같이 도입한 거야. 천무. 한국군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이것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게 UAE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리처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청웅이가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공중에서 막고 있는 동안 천무가 드론 발사 거점을 역추적해서 지상 타격을 감행한 거야. 공중 요격과 지상 방역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지.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 무기가 잘 작동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방패와 창을 동시에 휘두른 겁니다. 적이 주먹을 날리는 걸 한 손으로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상대의 명치를 치는 구조. 방어만 하면 결국 재고가 바닥나지만 방어와 동시에 공격 원점을 제거하면 적의 공격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소방관이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방화범까지 동시에 잡는 겁니다. 천무의 타격 결과는 리처드가 위성사진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드론 발사 거점 3곳 중 2곳 파괴 확인. 이후 해당 방향에서의 드론 발사가 완전히 중단됐어. 청웅이 요격 성공률 93%, 천무, 발사 거점 2곳 파괴, 드론 공격 중단, 패트리어트 소모량 제로. 제가 알고 있던 중동 방공 체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패트리어트 재고가 바닥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국 무기가 배치된 구역은 하늘도 지키고 땅도 쳤습니다. 같은 전장, 같은 밤, 같은 적.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의자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리처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어제 회의에서 들은 납기가 3년에서 4년이었지. 그런데 한국은 이미 여기 있었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배치를 끝내놨고 전쟁이 터지자 바로 싸웠어.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위성 사진 위에 찍힌 천무의 발사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무기 2종류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방공체계가 해내지 못한 일을 조용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웅이와 천무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고 나서 워싱턴 방산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저한테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펜타곤 내부 브리핑에서도 UAE 서부 구역 교전 결과가 별도 항목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주목한 포인트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 무기가 전장에서 성과를 내면 군사 전문가들이 먼저 따지는 게 화력입니다. 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탄두 위력이 어느 정도냐, 동시 교전 능력이 몇 발이냐, 이런 숫자들이 토론의 중심이 되죠. 그런데 한국 무기에 대한 논의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주관한 비공개 세미나에 초대받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참석자는 20명 남짓, 국방부 기술평가 담당관, 방산업체 엔지니어, 대학 연구소 교수들. 리처드가 발표 자료를 띄우며 첫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은 화력이 아니라 신뢰성이다. 신뢰성. 영어로 reliability. 군사 용어로 풀면 의도한 대로 작동할 확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가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느냐, 버튼을 눌렀을 때 미사일이 날아가느냐, 자탄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터지느냐.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리처드가 비교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 강국들의 무기 시스템 신뢰도 지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각국의 주요 무기 체계별 작동 신뢰율이 막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막대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확산탄 불발률과 요격 시스템 작동률 항목에서는 압도적이었죠.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였는데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하몬드 박사, 신뢰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군수 기술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방산 투자 규모가 압도적인 것도 아닌데 무슨 비결이 있는 건지 리처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건 군수 공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웨이퍼를 검사하고 있는 장면. 저도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기 세미나에서 왜 반도체 공장 사진이 나오는 건지 리처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확산탄의 불발률이 0.001%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온 건지 추적해 봤더니 군수 분야가 아니라 민간 제조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산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수율입니다. 수율. 웨이퍼 한 장에서 양품 칩이 나오는 비율.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율이 1%로 올라가면 수천억 원의 이익 차이가 나고 1% 떨어지면 공장 하나가 적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수율과의 전쟁을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불량률을 100만 분의 1 단위까지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처드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확산탄 개발 보고서를 보면 자탄 신관의 품질 관리 기준이 반도체 양산 라인의 불량률 관리 기준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식 신관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검수 과정이 상용 반도체 출하 검사 프로토콜을 군수용으로 강화한 버전이에요. 방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록히드 마틴 출신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 수율 관리 방식을 탄약에 적용했다고.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산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웅이의 유도 컴퓨터, 천무의 사격 통제 시스템,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에서 쌓아 올린 정밀, 제조 역량을 군수 분야에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무기의 불발률이 그토록 낮은지, 왜 청궁이가 첫 실전에서 93%라는 요격률을 찍었는지, 왜 천무가 정확히 발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결과의 뿌리가 군사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반도체 웨이퍼 위에 나노미터 단위 결함과 싸워온 제조업 문화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에서 분량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폭탄의 신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에 부품 3만 개를 넣으면서 분량률을 100만 분의 몇 수준으로 관리하는 공장에서 미사일 유도 장치를 조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MIT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몬드 박사가 말하는 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군수 연구개발 자체보다 민간 제조업 생태계에서 온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상위권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이 세 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극단적인 공정관리와 품질 통제가 생존 조건인 산업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쌓았고 그 역량이 방산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문장이 화면 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은 더 세게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한 번도 빗나가지 않는 기술이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26년간 방공기술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무기를 평가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먼저 봤습니다. 사거리, 위력, 속도. 더 멀리, 더 세게, 더 빠르게. 그게 무기 경쟁의 본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만든 대로 작동하는가? 떨어뜨린 뒤에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가? 실전에서 설계대로 움직이는가?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무서운 접근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왜 국제 군사 커뮤니티가
한국 집속탄을 이란과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 이해가 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이름의 무기. 하지만 설계 철학이 다르고 제조 문화가 다르고 결과가 다른 무기. 전쟁이 끝난 뒤에도 50년간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분 뒤에 스스로 사라지는 무기를 같은 기준으로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낸 힘이 미사일 연구소가 아니라 반도체 클린룸에서 왔다는 것.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크게 번질 거라는 걸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펜타곤 복도에서 의회 청문회 대기실에서 방산, 컨퍼런스 로비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 걸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의회 군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였습니다. 주제는 중동 분쟁에서 드러난 방공체계의 구조적 취약점과 대응 방안. 저도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무거웠습니다. 의원 8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증인석에는 국방부 획득기술본부장, 중부사령부 작전참모, 그리고 제가 아는 방산 분석가 몇 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반부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 소진 문제, 요격탄 단가 대비, 드론 단가의 비대칭성, 생산 라인 확장의 현실적 한계. 이미 수십 번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의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질의응답도 날카로웠지만 새로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건 소위원장인 텍사스 출신 의원이 질문을 던지면서였습니다. 현대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기의 성능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증인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획득기술본부 산하 전력분석관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의원님, 이번 중동 사태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규모도 단일 무기의 성능도 아닙니다. 생산 속도와 공급 능력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력분석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요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고가 바닥나면 종이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면한 현실이 정확히 그겁니다. 시스템은 살아있는데 쏠탄이 없다. 그리고 새 탄을 만드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전쟁은 지금인데 무기는 미래에 온다. 이 간극이 현대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소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전력 분석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있습니까? 전력 분석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리처드가 무릎 위에서 살짝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전력 분석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 공정관리, 역량과 납기 준수 시스템을 군수 산업에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선소에서 20만 통읍 LNG 운반선을 연간 수십 척씩 건조하며 쌓아 올린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능력, 수만 개의 부품을 동시에 조달하고 조립하는 공급망 운영 능력, 그리고 납기일을 어기면 하루에 수십억 원의 지체 상금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단련된 일정 관리 문화, 이 모든 것이 방산 생산 라인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대략 수백만 개입니다. 이걸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품질로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해서 바다에 띄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 위반이고 부품 하나가 불량이면 전체 공정이 멈추죠. 한국 조선소들은 이 전쟁 같은 환경에서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 시스템을 군수 공장에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력 분석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청웅 체계 기준으로 발주 후 납기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 수준의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주요 방산 기업의 3년에서 4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누군가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소위원장의 펜이 멈춰 있었고
다른 의원 한 명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놀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게 서린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미국이 3년 걸리는 일을 한국이 절반 시간에 해낸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해야 하는 당혹감. 청문회가 잠시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왔는데 리처드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방산 기술은 미국 의존이라고 했던 그 매체가 이번에는 논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독자적 산업 기반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였는데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중국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더 이상 미국 기술 베꼈다는 소리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흐린 하늘 아래 펜타곤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포토맥 강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반부 청문회가 재개되고 마지막 질의에서 소위원장이 증인들에게 한마디씩을 요청했습니다. 전력 분석관이 마이크 앞에 다시 앉으며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작동하는 무기를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은 그 공식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 무기. 이것이 한국 방산이 국제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의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의회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답으로 제시된 순간의 무게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묘한 감정의 무게를, 리처드가 청문회장 밖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처음 중동 사막에서 봤던 그 노란 자탄들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 제가 26년간 믿어왔던 군사력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10손가락이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멈춰 있었죠.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중동 사막에 쏟아지던 집속탄의 불빛, 레이더 화면 위에 빛처럼 찍히던 붉은 점들, 3분 만에 스스로 사라지는 자탄, 청웅이가 쏘아올린 요격탄의 포물선, 천무가 뒤집어 엎은 드론 발사 거점, 반도체 클린룸의 하얀 방진복, 의회 청문회장의 무거운 침묵,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제 안에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리처드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 오후였습니다. 만나자는 게 아니라 기사 링크 하나를 보내왔는데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에 실린 특집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대전쟁의 승패 공식이 다시 쓰여지고 있다. 기사의 첫 문단부터 이번 중동 사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군사 분석가 12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20세기 전쟁의 승패 공식은 단순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전투기. 숫자가 곧 힘이었다. 21세기 초반에는 그 공식이 기술로 옮겨갔다. 더 정밀한 미사일, 더 강력한 스텔스, 더 먼 사거리.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인터뷰한 분석가 중 한 명인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학과 교수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는 기술 신뢰도, 생산 속도, 공급 지속성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가 전쟁의 흐름을 결정한다. 기술 신뢰도.
생산 속도, 공급 지속성. 저는 이 세 단어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다음 문단에서 역시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리처드의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기사 끝까지 읽어봐. 마지막 섹션이 핵심이야. 기사의 마지막 섹션은 한국 방산의 부상을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멈추게 한 건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산 분석가가 한 말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이해하려면 공장을 보지 말고 역사를 봐야 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역사.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 리처드가 주최한 소규모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의 한 레스토랑, 테이블 하나에 6명이 앉았습니다. 리처드, 저, 그리고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 방산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한 분석가 4명.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기술에서 역사로 넘어갔습니다. 리처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 방산을 파면서 가장 충격받은 건 기술이 아니었어. 타임라인이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잿더미였어. 산업 기반 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 전쟁을 겪은 세대,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나라를 잃을 뻔한 세대가 맨손으로 일어섰어. 리처드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이어갔습니다. 그 세대가 포항제철을 세웠어. 철강이 생기니까 조선소를 지었어. 배를 만들 줄 알게 되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면서 정밀부품 기술이 쌓이니까 반도체에 뛰어들었어. 반도체를 하면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관리를 익혔고 그 기술이 군수 분야로 흘러들어갔어.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된 거야. 옆에 앉아있던 분석가 한 명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속도의 산업 축적은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어느 천재 과학자 한 명이 만든 게 아니야. 전쟁을 겪은 세대가 평생을 걸고 만든 산업 기반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철강 위에 조선이, 조선 위에 자동차가, 자동차 위에 반도체가, 반도체 위에 방산이 올라선 거지. 이걸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 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중동 사막에서 시작된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건 한국의 미사일도, 한국의 로켓도, 한국의 전자신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학교를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공장에서 철을 녹이고, 조선소에서 배를 깎고,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쌓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3분 만에 사라지는 자탄으로 실전에서 93%를 찍는 요격 체계로 절반의 시간에 공급되는 생산 라인으로 만찬이 끝나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리처드가 택시를 잡으려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집속탄이 집속탄이지. 뭐가 다르냐고 했었지.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저는 잠시 포토맥 강 쪽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전쟁이 끝나면 스스로 사라지는 무기. 그리고 후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리처드가 택시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도 기억해두어. 택시가 떠나고 저는 혼자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6년간 저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일하며 힘의 크기만을 재어왔습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더 크게 폭발하는 탄두, 더 높이 올라가는 요격탄.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작동하고 더 빠르게 공급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안전한 무기.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기.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이 녹인 철이 배가 되고, 배가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반도체가 되고, 반도체가 세계 최정밀 무기가 됐습니다. 그 70년의 무게를 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힘은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